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역대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7월 초 국정운영 5개년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인데요. 네, 이 시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조금 전 장관 후보자 4명 추가로 이제 인선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네 분 모두 해당 분야에서 오랜 연구 또 현장 경험을 갖추신 전문가들이시네요. 예. 그리고 새 정부의 이 국정 철학을 이행할 혁신 의지도 강한 분들로 알려져 있어서 저도 아주 기대를 크게 걸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 추경안 시정 연설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30분 연설에 일자리를 44번. 예. 또 청년이라는 단어를 33번 쓰셨다고 언론이 보도를 했더구만요.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일자리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건데요. 예. 이것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고 지난 5년간 대통령직을 준비하면서 많은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하고 또 연구하는 과정에서 한국이 처한 모든 문제들, 예. 또 그 9년여에 걸친 장기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심각한 이 양극화의 해소라든가 일자리 부족 문제라든가 이런 걸 한꺼번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서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고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그리고 일자리 추경을 바로 만들어서 이 국회 협조를 받아서 이걸 집행하겠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제가 듣기만 해도 수십 번 하셨거든요. 예. 그런 그 절박함, 일자리 문제가 우리 한국이 경제사회 정책의 모든 문제를 해소하는 첫 출발이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담겨져 있는 연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11조 2천억 원의 재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를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네. 오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쓰이는 추경은 또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 어디서 이번 어떻게 일자리는 통상 추경 예. 이번 추경은 통상 추경에 비해서 3가지가 없다 그러죠. 우선은 SOC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선심성 공약 사업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국가 채무를 이론도 늘리지 않고 올해 중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세수를 기반으로 해서 편성한 예산이죠. 구체적으로 어디에 쓸 거냐는 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표를 좀 준비했는데요. 예. 보이시나 모르겠네. 네. 예. 카메라로 한번 네. 이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 대통령께서도 어제 그 PPT 자료를 통해서 국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 전체 11조 중에서 중앙정부가 직접 지출하는 게 7조 7천억이고 예. 법에 따라서 지방 그 교부금 형식으로 나가서 지방의 그 지역 밀착형 일자리를 만드는 게 3조 5천억입니다. 중앙정부가 집행하는 것 중에서 공공부문 소위 공무원을 늘리는 12,000명에 들어가는 것은 전체 11조 2천억 중에 80억 분입니다. 예. 나머지는 공공부문의 다른 영역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것들 그리고 민간 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들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벤처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스타트업 창업을 促진하는 이런 3-4번 재기 펀드 만드는 거, 예. 또 중소기업의 청년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거, 3명을 고용하면 마지막 1명은 3년간 임금을 대주겠다는 그런 예산에 들어가 있지요. 예. 이런 것들이 4조 2천억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를 특히 여성들이라든가 또 소상공인 이런 같이 일자리의 환경과 여건을 개선해 주는 거, 그리고 또 서민 생활과 관련해서 치매 국가 책임제를 한다든가 주거 교육 생계 부담을 완화해 준다든가 미세먼지 대책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서 다 일자리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지만 일자리에 집중한 그런 예산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급성과 여러 가지 절박성을 언급을 해오면서까지 추진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야당 측에서는 추경의 형식과 내용에 모두 문제가 있다고 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사태가 맞느냐, 추경 편성을 할 정도로 급하냐는 이런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야당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대량 실업 사태 문제만 해도
2000년 이후 지금의 실업률이 17년 내 가장 높고 실업자 수도 압도적으로 가장 큽니다. 그리고 특히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는 우리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 체감 실업률이 24%인데 취업 포기자 수를 고려해서 계산한 현대사회경제원 통계는 무려 34%입니다. 그래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듯이 10명 중에 청년 10명 중에 4명 정도가 우리 주변에서 보면 실업자인 이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초반 세대를 N4 세대라고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걸 포기한다는 건데 결혼도 출산도 아이 낳는 거 다 포기하는 왜 포기하나? 오직 한 가지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거기에 기울이기 위해서 포기하는 거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내 힘으로는 일자리를 못 얻는다 하니까 그래서 헬조선 얘기가 나오는 거고 이생망해라고 어제 문 대통령 그 연설에도 인용된 것처럼 엄마 이 다음 세대 태어나면 공부 더 잘할게. 그런 절박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은 지금이 추경 여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야당의 입장은 그건 저희가 좀 공감하기 힘들고요. 아마 연합뉴스가 자주 여론조사 하시잖아요. 이 항목을 포함시켜서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일자리가 추경을 편성할 정도가 아니고 정부가 할 수 있으면 대통령으로서 그동안 수십 번 약속한 것을 취임하자마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선 추경을 통해서 6개월이라도 앞당겨 시행하겠다는 이게 옳은 국가고 이게 옳은 정부고 옳은 대통령이지 아니 좀 기다려서 내년에 봅시다. 이게 옳은 거냐 어떤 게 옳은 거냐를 한번 여론조사 하시면 제가 보기엔 10분 중에 9분 이상이 다 추경이 필요하다고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그 복지 부가 추경 8,649억 원을 들여서 이제 늘리겠다고 했는데 자, 일회성 일자리가 95%, 또 정규직 채용은 그런데 5%가 못 미친다는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임시직을 늘리는 알바 추경 이런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새 정부의 기조와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것은 어느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실을 잘못 알고 이야기한 것을 착오로 이야기한 것인데 그거를 어느 언론에서 오늘 아침 보니까 그분의 주장만 정부 부처 의견도 함께 들어서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의 주장만 그대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도 읽어보고 무슨 이럴 리가 있나 하고 알아보니까 그 의원이 지적하신 복지 분야 일자리 중에서 노인 일자리 3만 명은 그거는 맞습니다. 노인 일자리 3만 명은 그건 상시직이나 정규직이라고 할 수가 없지만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자리 지적하신 것은 다 상시직 일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추경에 의해서 고용되신 분들은 내년도 예산에도 똑같이 반영해서 적어도 무기계약직이나 정규직으로 다 이러실 분들인데 그 사실을 좀 잘못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 3만 개라는 것은 우리 노인들이 지금 OECD에서 노인 빈곤율과 노인 자살률이 압도적으로 1등 아닙니까? 이런 그 불효나라 불효정부 소리 듣는 이런 상황 속에서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규 노동시장에서는 직업을 갖고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 그분들의 그 경험과 지식을 활용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또 복지 증진의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 정책이고 일자리가 최고의 성장 정책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평소에 자주 강조하시는 그 말씀으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 실업 문제가 정말 심각하지만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린다는 것에 반대다. 노량진이나 공시촌으로 청년만 몰려가는 거 아닌가. 또 구조적 문제이니만큼 경제 체질을 바꿔야 한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똑같은 톤으로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 문제는 다 풀리는 것이고 세금 써갖고 그렇게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런 식의 논리로 기다려보자 했는데 기다려보니까 일자리가 최악의 상태로다가 전락했거든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과 구조가 고용 없는 성장으로 고착화돼 버렸습니다. 2000년에 한국은행이 조사한 10억을 투자했을 때 일자리가 몇 개 생기냐 하는 고용 유발 개수가 2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에 조사한 2013년 통계는
그게 13명,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예. 이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경제 체질을 바꾸지 않고는 일자리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앞장서서 우선 공공부문 또 민간부문 해서 이 일자리를 만드는 일을 정부가 앞장서서 해서 민간에서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는 데는 정부의 경제사회 정책의 모든 초점을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는데 최우선을 둘 겁니다. 예. 예산의 R&D 지원 대상을 고른다, 또 정부의 조달 구매 사업의 지원 대상을 고른다 할 때도 그 고용 유발 효과 이거를 제일 먼저 따지는 거죠. 또 이제 중소기업이 일자리 보고니까 중소기업 혁신 정책을 지원한다든가 벤처 창업 열풍을 불러일으킨다든가 또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이는 면이 있으니까 소프트웨어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보충한다든가 이런 정책 다 할 건데 그 예산이 또 여기 아까 지적한 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이 효과를 내려면 최소 3년 걸립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입니다. 3년 내지 5년 걸리는데 그동안 지켜보고 있을 거냐. 지난 정부 그래서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되는데 주로 어떤 부분을 하냐면 OECD 국가 중에서 우리의 작은 정부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인구의 중에서 공무원의 비율이 우리가 OECD 평균이 21%인데 우리는 7%밖에 안 됩니다. 여기서 생기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 게 나타나는 것이 소방, 안전, 국방, 치안, 또 사회복지, 교육, 어린이 보육 이런 서비스 분야들이거든요. 예. 거기에 현장에 정원도 못 채우는 문제. 예를 들면 어제 대통령 연설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소방 공무원이 정원에 17,000명이 부족한데 안 채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원 통제하고 안 채우다 보니까 2교대를 죽는 사람이 하도 생기고 자살자도 많이 생기니까 2교대를 인권상 도저히 안 된다고 3교대로 바꿔줬는데 지난번 강릉 산불 때 119 차나 소방차에 태울 요원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7,000명 부족한 정원 중에 1,500명을 이번에 추경으로 시급하니까 먼저 뽑겠다는 것이고요. 같은 차원의 일자리가 중앙에서 4,500명, 지방에서 7,500명 해가지고 12,000명을 아주 현장에 중앙부처 공무원 들이는 거 책상에서 앉아서 일하는 사람 들이는 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현장에서 부족해서 국가 기능의 구멍이 뻥뻥 뚫리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은 그런 일자리만 채우겠다는 거고 앞으로 5년간도 그런 일자리만 그 정규 공무원으로 늘리겠다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뭐 일자리에 초점을 둔 추경이고 공무원 수가 실제로 이제 부족한 것도 있지만 만약에 이제 더 면밀한 수요 조사 없이 공무원 12,000명을 새로 뽑아버리면 정년까지 좀 정부에 좀 부담이 될 것이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선 이 12,000명 이것도 대선 공약으로 발표했던 겁니다. 그때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현장에 나가서 조사하고 각 분야의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것을 현장직을 중심으로 해서 12,000명을 뽑은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예산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죠. 올해는 모집 비용 80억밖에 안 들지만 내년부터 예산이 조달되는데 과거 정부에서요. 국민 세금 400조를 매년 가지고 예산을 운영했는데 올해 예산이 400조 아닙니까? 예. 올해 예산 중에 제가 이렇게 보면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효과로 보면 주로 대기업들에게 가는 것이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0조는 넘을 겁니다. 그중에 제가 보기에 공무원 요 12,000명 요거 메꾸는 데는 또 앞으로 17만 4천 명 5년에 메꾸는 데는 많이 들어야 5조에서 6조. 간접비용, 4대 보험 다 합해도 8조만 매년 되거든요. 그런 정도를 절약해서 이쪽 분야에다가 투자해서 국가 기능에 잘못 구멍 뚫린 걸 메꾸자는 것은 자세히 따져보면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요. 문제는 야3당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필 인사청문회 등도 끼어 있어서 갈등이 또 일부 예고가 되고 있는데요. 추경 통과가 가능할까요? 저는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마 많은 그 의원님들이 아직 그 추경안에 관한 것을 이제 자세히 안 들었고 어제 대통령 연설이 있었으니까 이제 오늘부터 보시겠죠. 그런데 실제로 공무원에 투입된 예산은 80억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11조 1,000억, 1,000 몇백억은 전부
민간 분야 일자리 기반을 만들고 이것을 6개월 동안 기다릴 게 아니라 지금 할 수 있는 거, 효과가 나오는 거는 미리 당겨서 하자는 거거든요. 그 점을 반대할 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정치도 과거처럼 지금 인사청문회 그러면 인사청문회 하나가 우리 당 의견을 안 받아주니까 모든 게 반대다. 예. 이런 식으로 걸고 넘어지기 정치를 하면 이제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서 합리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번 추경안은 야당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심의하면 또 좋은 대안이 있으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같이 논의해서 수정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예. 지금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데 대통령 공약을 바탕으로 이렇게 계획을 짜고 계십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첫 해인 올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문재인 정부는 촛불 민심으로 대통령이 되신 거니까 예. 촛불 민심을 빨리 실현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습니다. 예. 아주 촛불 민심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국정농단, 공권력을 사익 편취 수단으로 쓴 이 국정농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검찰개혁, 국정원개혁과 같은 국가기관 공권력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 하나가 있지요. 예. 또 하나는 바로 일자리 불안과 같이 국민들이 앞길이 막막하고 청년 실업 문제, 심각한 문제 여기에 대한 답을 만들어주는 일자리 대책 이 두 가지가 가장 시급한데 문제는 역대 정부 중에 여당 의원 수가 가장 낮은 상태로 출범을 했습니다. 예. 120석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초기에 국민의 지지 기반이 아주 높고 기대가 큰 초기에 금년 중에 실천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고 이 촛불 민심을 대표하는 이 분노를 답하기 위한 국정개혁 그리고 일자리 혁신, 예. 일자리 창출 이 두 가지만큼은 금년에 꼭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무원들의 협조도 참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그 사이에 어록 하나 만드셨던데 네. 표지만 갈아 끼웠다. 자문위원들보다 이해도가 낮다라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문제가 많았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저도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입니다만은 어쩔 수 없었겠죠. 보수 정권 9년 동안 보수 정권의 국정 운영 철학에 맞게 기득권층의 이익은 그대로 지켜준다는 걸 전제로 하고 정책을 세우는 일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새 정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개혁을 하자는 거거든요. 개혁이라는 것은 비정상적인 기득권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아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예. 반드시 갈등과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걸 추진하는 공직자들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깊이 알고 공감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드렸던 말씀인데요. 예.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이제 한 달여 되고 많은 회의를 하고 아침 요새 7시 반부터 뭐 밤늦게까지 토론을 자꾸 하고 하다 과정에서 적어도 정무직 공직자들은 정무직 공무원들은 다들 이제 공감하는 것 같아요. 고위직 공무원들은 우리나라의 이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국은 일자리, 예. 그러니까 성장과 고용과 복지가 골든 트라이앵글로 가야 된다. 과거에는 성장이 중요하니까 성장이 될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정책이 아니고 일자리 창출이 바로 성장의 가장 좋은 전략이고 일자리 창출이 또 복지의 최상의 정책이다라고 하는 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많은 이제 공무원들이 공감했기 때문에 예. 좋은 효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새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정 지지도는 높은데 일각에서는 선거 때 공약에서 좀 후퇴한 게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이제 5대 인사 원칙을 대체할 새 임용 기준을 만들겠다 하셨는데 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 이제 그 중에 후보 시절에 말씀하셨던 5가지 중에 예. 부동산 투기, 병역 면탈, 세금 포탈 이 3가지는 엄격하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기준을 저희가 구체화시키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위장 존입은 2005년 7월 그 장관들에 대한 청문회가 시작된 이후에서야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됐고 그 전에는 예. 자녀 교육상 뭐 여러 가지 편의상 대충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이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거는 그 시점을 어떻게 구분해서 관리할 거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가 논문 표절의 문제도
2007년 1월에 교육부가 논문 표절의 기준을 국제 기준에 맞게 만들어서 집행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표절이 국제 기준, 선진국들이 쓰는 기준에 비해서 굉장히 완화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준이 강화된 시점 이후와 이전은 구분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구체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총리나 장관들을 후보를 놓고 청문 과정을 거치면서 예. 얼마나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우리 사회에서 희생되고 매도됐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사회에 존경할 사람이 없어지는 사회가 이게 불쌍한 사회 아닙니까?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청문 제도를 좀 고쳐서 정부가 철저히 검증해야 되겠지만 국회에서도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서 청문위원들이 비밀 준수 의무를 지키면서 비공개로 하고 그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의회 같은 데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은 그냥 탈락하고 다른 사람 다시 추천받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정책 능력 검증은 지금과 같이 너무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더 철저하게 더 국민들이 꿰뚫어 알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궁하고 공개하도록 그렇게 좀 청문 제도가 내실 있게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예.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도가 78%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이런 전폭적인 지지 속에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계실 텐데요. 올 연말까지 이것만큼은 꼭 달성하겠다 하는 그런 최우선 과제가 어떤 게 있는지 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시죠. 네, 모든 걸 제껴놓고 가장 강조해야 할 일은 저는 이 대량 실업, 청년 실업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출발로 일자리 정책의 기초를 만드는 일, 그를 위한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키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우리 야당에서 지금까지의 오래된 정치 관행이라 그럴까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켜야 된다. 우리가 야당 때도 좀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은 무조건 인사청문회고 뭐고 타이트하게 가가지고 야당의 목소리를 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이 강하시리는 거 이해가 갑니다만 다른 거로는 그렇게 하셔도 좋은데 이 일자리만큼은 그 좋은 일자리를 기대하는 그 청년과 또 여성과 노인 어르신들의 그 눈망울을 좀 생각하셔서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공감대를 이루고 같이 심의해서 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제안하고 그래서 일자리 문제만큼은 좀 다른 정치적 이슈들과는 구분해서 좀 같이 토론하고 심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도 그것을 열망해 주시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국민들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또 응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